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시즌3 1월 26일이군요. 예, 1월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 씨고요. 우리 권은비 씨는 지난 한 주 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셨는데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2주 만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네, 어떻게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몸이 재산인데 네. 건강 각별히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프레시안의 이사장으로 계신 박인규 선생님을 모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 얘기, 우리가 뭐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주로 이제 그 한반도, 남북관계, 핵실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만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정확히 또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또 미중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박인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냥 프레시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풀네임으로요. 예. 국민TV는 미디어협동조합이고 네. 프레시안은 언론협동조합이니까 네. 이 도업자끼리 널리 좀 광고 좀 하십시다. 네네, 그렇죠. 예. 아니, 작년에 저기 1+1 곱빼기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 이상의 효과를 좀 봤습니다. 몇백 명, 한 600명 정도가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더 부족합니다. 예, 한 2,000명 정도 더 오시면 딱 좋겠는데 네, 쉽지 않네요. 네. 한 4주 전인가 그 프레시안에서 저기 이제 주로 이제 남북관계 한반도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이재호 기자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로 벌써 이제 4년 차인데 아직도 막내라고. 예. 올해는 올해 그 신년 소원이 자기 후배 기자를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자를 못 뽑고 있습니다. 제가 경향신문사 출신인데 경향신문이 71년도에 하도 어려가지고 71년도부터 3년 동안 못 뽑았습니다. 네. 74년도에 뽑았는데 네. 우리도 올해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의 그 조합원 또 프레시안 그래서 또 이제 조합원 이외에 또 후원회원도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해서 한 2,000명쯤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서 프레시안 치면은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게 어떤 언론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세요. 또 이제 인터넷 매체 중에 굉장히 정론지로 특히 이제 한반도 국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광고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또 제가 또 프레시안 제가 너무 또 압력을 드리는 거 같네. 편집위원으로 있으니까 또 제가 눈치껏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 어떻게 좀 신년 들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올해 좀 계획을 잡고 계신거나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일이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연재를 시작했는데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프레시안비라는 걸 쓰다 보니까 힘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몇몇 학자분들하고 언론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른 100년이라는 일종의 어떤 담론 운동? 그러니까 지나온 100년과는 다른 좀 100년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1894년. 원래 이제 1894년이 말하자면 이제 근대를 열어가기 위한 어떤 몸짓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군 2,000명밖에 안 되는 일본군한테 뭐 수십만 명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적 근대가 상실됐고 그 이유가 계속 왜곡되고 타율적 근대화가 지금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주체적인 사회를 열어보자 해서 김동춘 교수, 홍기빈 박사분 등을 성공에 대해 김동춘 교수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지금 뭐 포럼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쉽지 않네요. 뭐 저도 지난번 작년 송년회 겸 포럼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고
좀 큰 깊이도 있고, 담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다른 백년이라고 하는 화두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담론과 깊이 있는 얘기를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지적인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28일 날 또 합니다. 1월 28일 날요. 예. 그 한국 사회 경로를 바꿔라. 한국 사회 경로를 바꿔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되면 잘 살지 않았냐. 네. 근데 지금 경제 성장이 돼도 대기업만 잘 살고 네. 보통 사람들은 못 산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늘어가더라. 그게 어떻게 한국적인 현상인 겁니까? 우리나라만 그렇답니다. 다른 나라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자살률이 내려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자살률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자살 친화적 성장이다. 자살 친화적 네. 성장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로 변경을 하자. 네. 그래서 경로를 바꿔라. 그런 주제로 이제 우리 사회 경제 발전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원론적이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경제 성장에서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경제 성장이란 말을 꼭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성장 전략, 경제 전략 전반을 갖다가 한번 이 100년간에 이루어졌던 성장 지상주의 대신에 뭔가 다른 제안을 좀 그렇죠. 모색해보자 이런 네. 취지인 네. 것 같고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뭐 신청을 하면 참석할 아마 수 있는 오실 거죠? 수 있습니다. 예. 프레시안 홈페이지에서 예. 참석할 수 있으니까 또 이 방송 또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네. 아주 뭐 기대가 되는 그런 포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요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읽고 계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안드레 불책이라는 네. 이 체코계 미국인. 미국인인데, 네. 그러니까 체코에서 한 20대까지 살았고, 네. 20대 때 미국에 와서 영화를 공부하다가 원래는 이제 탐사 전문 기자였는데, 시곡도 쓰고 소설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하면서 뭐 팔방미이네요. 네. 근데 뭐 하나 하기 힘든데. 네, 그 사람의 문제의식은 요즘 이제 이슬람 테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슬람 테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래 네. 서양인들, 특히 미국과 유럽인들이 그 위에 대해서 행한 500년간의 테러가 문제다. 500년간의 이 그런 서구 문제의식이- 제국주의의 테러가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네. 19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서방의 국가 테러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5,500만 내지 6,500만으로 추산된다. 그러면 1, 2차 대전 사망자를 합계한 것보다 많은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 노암 촘스키하고 2012년도에 대담집을 책을 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계속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서방권에 대해서 행해지는 테러다.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분이 이제 그 책은 이제 노암 촘스키랑 번역한 책은 국내에서 은밀한 그러나 뻔뻔한이라는 책으로 은밀한 그러나 뻔뻔한. 나왔고 제목이 아주 섹시합니다. 책 색깔도 좀 섹시합니다. 빨갛습니다. 아주. 근데 내용은 좋습니다. 네네. 2014년도에 이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한다라는 책의 얄팍한 책을 냈는데요.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진시자고 했는데 안 알아듣더라. 그 자기는 그 사람은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오세아니아, 예를 들면 뭡니까 이 남태평양에 그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 나라들 있죠. 나우루인가 뭐 그런 나라들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미국과 서유럽 사람들은 그 남들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서방 언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엔 서방 국민들처럼 세계의 실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말하자면 1984년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알고 있다. 지금 회사가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런 걸 계속 이제 비판하고 뭐 소설들 쓰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시각으로 이
이 세계를 보는데 상당히 익숙해 있는. 그렇죠. 미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 소개하신 그 안드레 풀책이나 노암 촘스키, 뭐 노암 촘스키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만, 또 그 우리 그 박인규 이사장님 보면은 이제 쓰신 글들을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이런 어떤 뭐 미국의 주류 매체 이런 쪽보다는 잘 이름이 익숙치 않은 그런 어떤 좀 비주류 매체들, 그런 대한 언론들을 많이 인용을 많이 하셔요. 대한 언론이기보다는 독립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코퍼레이트 미디어, 그러니까 기업 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스는 물론이고 르몽드, 심지어 가디언까지도 사실은 다 자본에 말하자면 매수됐다. 뭐 대표적인 게 2002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 그 주디스 밀러 기자한테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특종이라고 흘려가지고 그렇죠. 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뉴욕타임즈 그거에 대해서 사과문도 게재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즈가 70년대까지는 안 그랬죠. 그 펜타곤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역사를 이만큼 정리한 그 문서가 있습니다. 급히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니엘 엘즈버그라는 그 팀의 일원이 뉴욕타임즈에 가서 폭로시켰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에드워드 스노우드는 똑같은 폭로인데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안 갔습니다. 왜? 못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의 주류 세력과 한패가 됐다. 그걸 봐서는 그 안드레 풀책이 시작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신문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 좀 양식 있다는 사람들은 미국 신문을 안 봤습니다. 그나마 BBC나 가디언이 낫다. 그나마. 그래서 지금 그 서방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면 세계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일반 독자들 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국의 독립 매체들의 글을 찾아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친절하게 박인규 이사님께서 매주 주간 프레시안 뷰를 통해서 친절하게 또 우리말로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요.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외국에서 투파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합니다.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러십니까? 그래서 뭐 주간 프레시안 뷰를 좀 잘 애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 말이죠. 그 중국의 그 차오량 공문 중장인가요? 공문 중장입니다. 이 양반이 쓴 글을 우리 박인규 이사님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주신 글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서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권은비 씨도 저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걸 읽어보셨죠? 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군 중장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차오량이 누구인가? 좀 궁금했어요. 재미있었을 겁니다. 재밌으니까 제가 번역을 했죠. 얼마나 좀 썼을 텐데. 그리고 이건 약간 자랑질입니다만 정초에 도올 김영호 선생이 전화를 거셔가지고 매우 좋은 기사를 냈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런 그 미국의 어떤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할까? 그걸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글이 없을까? 라고 막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 전승절 때, 지난 9월에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이 군 개혁 얘기를 해서 30만 명 감축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 배경이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좀 그냥 뒤적거리다가 그냥 뭐 소 뒷발질 치다가 이제 잡은 건데요. 쥐잡음격으로. 아주 섹시한 글 하나 잡으셨네요. 읽어보니까 뭐 너무나 내가 꼭 쓰고 싶었던 거를 그냥 너무나 해가지고 우선 놀라웠고, 그 또 하나 또 놀랐던 건 사실은 중국의 일개 중장이 이 정도의 세계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군 장성들은 다 똥별이다. 뭐 작전권도 없고 뭐 방산비리에서 무슨 뭐 뇌물이나 받아먹기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시무시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오량이라는 분은 제가 인터넷을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안 나왔고요. 나이가 아마 제 또래인 것 같아요. 한 60쯤 되신 것 같고, 그 양반이 1999년도에 Unrestricted Warfare, 그러니까 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을 또 한 분이랑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게 아마 서구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은 일종의 이 첨단 무기 물씬 주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쟁하려면 뭐 스텔스에 뭐 핵무기에 하여튼 엄청나게 화력이 좋은 무기가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오량의 얘기는 무기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고 어떤 이 신출귀몰하게 그런 타격할 수 있는 일종의 암수. 그렇죠. 그러니까 적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기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전쟁이 이기는 거 아니다. 근데 미국은 왜 무기 성능을 따지냐면 무기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든요. 회사가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가 성능이 좋아져야 값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맞다나 그 김종대 그 안보평론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기의 가격이 이 성능은 뭐 산술급속으로 들고 가격은 기하급속으로 든다.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전투기 한 대에 뭐 1,000억 원, 2,000억 원 하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오량 장군은 이제 그 대령 때 그 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을 냈고 지금은 중국의 국립 국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육사하고 좀 다른, 육사보다는 더 높은 우리나라도 국방대학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방대학교 있죠. 거기에 이제 교육주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략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60, 70년대에 뭐 임동원 장관 같은 뭐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연입니다, 그게. 그 국방대학 학생들이니까 아마도 연관급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 강연이고 원래 강연의 제목은 1대1로입니다. 1대1로. 원 로드 원 벨트.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1대1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미국의 금융 패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중국군이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거다. 무슨 무기 성능 높은 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 주변 지역에서 그 한반도로부터 남중국해까지 거기서 어떤 영토 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그러니까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전히 이제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가 있으니까 미국 달러가 좀 계속 약세가 될 경우에 뭐 미국이 이제 그걸 뭐 저울질하면서 계속 이제 그 달러 패권지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 달러가 좀 약세해 갈 때 어느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좀 분쟁을 좀 조장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투자를 갖다가 미국으로 올 수 있게 이런 쪽의 얘기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죠. 우크라이나 분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사주한 그냥 가짜 민주화 전쟁이고 그 이 주력 세대들이 예전에 그 친나치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일부러 사실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분쟁을 미국이 사실 그때 뭐 빅토리아 눌란드라고 미국의 그 국무부 차관보인데 네오콘이죠. 그 당시에 뭐 영어로 FUCK 라는 뭐 이제 방송하면 안 되죠. FUCK 뭐 하면서 우리가 이 데모를 이른바 민주화 데모를 일으키기 위해서 5억 달러인가 얼마를 썼는데 뭐 이런 말이 막 방송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한 쐐기입니다. 그게. 그거를 일으켜가지고 그 유럽에서 1조 달러가 빠져나갔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래서 나니까 이제 이게 유럽이 좀 불안하다. 1조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게 이상하게 또 미국으로 안 가고 홍콩으로 가답니다. 대부분. 왜 그랬던 거지? 그게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차오량 장군의 얘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미국 차오량 장군의 주제는 뭐냐면 그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71년도 닉슨이 말한 그 이 달러 금태환 정지 선언. 그게 이제 뭐 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44년도에 브레튼 우즈라는 체제라는 걸 만들면서 앞으로 달러를 국제통화로 하자. 뭐 1원 수당 35달러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이제 이 1차 대전 때까지는 근본이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 통화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금이 없으면 통화를 발행 못해요. 블랙에 나가 막 그랬었는데 그 달러를 하고 달러는 이제 금이랑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하면서 너무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달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졌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드골 대통령 같은 사람이 60년대 초반에
야 이거 우리가 한 22억 달러 있는데 이거 다 금으로 바꿔와.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을 못 바꿔주겠다라고 네. 한 게 이제 금태한 정지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차오령 장군은 20세기에 뭐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뭐 그 이전에 이제 그 소련의 그 러시아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도 있었고 중국의 건설과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판단한 게 20세기 최대의 사건은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선언이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금태한 정지가 미국의 경제력이 이제 쇠락하는 증거다. 네. 미국은 이제 이 말하자면 몰락하는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기이하게도 네. 금태한 정지를 했는데도 모든 나라가 계속 달러를 쓰고 있고 네. 달러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게 뭐 유일한 기축통화니까 무역을 하려면 뭐 그랬던 겁니까? 무역을 하려면 뭐 뭔가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엔화를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강했던 건가요? 계속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면 되는데 네. 돈을 찍어내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계속 찍어낼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걸 뭔가를 연동을 시켜니까 달러 미국의 가장 큰 이 목표는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달러 금 연동됐을 때는 이제 워낙 가치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달러 썼는데 달러하고 금이 떨어졌으니까 달러로 금 자체가 그냥 종이 쪽지인데 누가 써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했냐면 네. 석유 결제에 연결시킨 겁니다. 석유. 예. 그러니까 석유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밥하고 똑같아요. 네. 석유 없으면 우리 그러니까 석유 그렇죠. 하이드로카본 에이지라고 부르는데 21세기를 예. 석유가 없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렇죠. 예. 그 73년도에 석유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염키프 중동 전쟁 때 네. 선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렸잖아요. 네. 그때 미국이 사우디 등 오페크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한테 가서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사게 해라. 네. 라고 사우디랑 미략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사우디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석유와 안보의 교환. 석유 안보의 교환은 이제 45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이즈음에는 이제 그 달러까지도 네. 미국 사우디가 보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돼요. 네. 뭐 프랑, 무슨 파운드, 옌 들고 가도 안 줘요. 네.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반드시 달러를 써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페트로 달러 패권 체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석유와 달러가 연동이 돼 있다. 네. 석유는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석유를 살려면 다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달러의 약세 강세를 이용해서 엄청난 금융 이익을 챙겼다. 네. 그게 한 역사적으로 2번 있었다. 네. 그게 이제 보면은 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고인플레 그렇죠. 저성장. 저성장. 원래 고인플레면 고성장인데 네. 이상한 희한한 현상이 네, 났어요. 네. 그래서 고인플레가 났고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70년대 내내. 그랬다가 79년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 연준 이사장이 되면서 네. 이자율을 단번에 20% 올렸습니다. 요즘도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예. 뭐한 1, 2%만 지금 1%가 올려도 그런데 세계 경제가 막 18%가 20% 올렸어요. 20%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그게 케인스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많이 풀어라. 네. 그 달러를 많이 풀었어요. 네. 거의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네. 달러가 쌌어요. 그때는 동아시아가 아직까지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달러가 어디 갔냐면 남미로 갔습니다. 네. 막 미국 은행들이 돈 들고 와서 야 돈 좀 써. 이자 싸. 네. 막 준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부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이 몇억 달러가 있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신자유주의가 나올 때 바로 그때입니다. 네. 1979년. 네. 네. 그때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이사장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를 다시 올려야 되겠다. 네. 그 달러 강세. 그러니까 1971년부터 80년까지, 79년까지가 달러 약세였다면 폴 볼커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금리가 20%가 됩니다. 거의 최대 2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남미국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미리 갔던 달러가 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1, 2%에 꽂는데 네. 이자를 네. 갑자기 이자가 20%가 됐어요. 그거 못 갚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외채 세계 1, 2, 3, 4위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4등이 한국이었습니다. 네.
그 다 폭삭 망한 거예요. 못 갚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뭐 그때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구조조정은 간단합니다. 정부 지출 줄이고 임금 삭감하고 그다음에 알짜배기 네. 기업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교통 이런 걸 싼 값에 사드리고 균형하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민간으로 넘기고? 갚아야 되니까 예. 갚아야 되니까 은행 예. 뭐 전기, 교통 뭐 이런 철도 이런 거 다 아주 싼 헐값에 예. 싸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외채 4위였는데 우리나라는 멀쩡했어요. 왜 멀쩡했느냐?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냉전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봐준 겁니다. 예.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80년쯤에 한국도 세계 외채 4위였습니다. 4위였는데 예. 그때 우리나라를 갚아준 게 왜 뭐냐면 레이건이 봐준 겁니다. 네. 그래서 85년도인가에 ODA 차관인가에서 네. 이 정부 차관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보고 야 너희들이 좀 갚아줘. 네. 그래서 한국이 외채기를 벗어난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뭐 해서 전두환 낙하선회가 만나고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게 막 3조 있었고. 호환이 그때 온 거죠. 예, 예,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이제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면서 한 번 이제 쫙 남미를 싹 털어가고 털은 거 아닙니까? 달러 강세가 되니까 미국 수출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안 되죠. 예. 달러 강세가 거의 뭐 한 2배?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팔을 비틀어 가지고 야, 좀 달러 좀 약세 좀 만들자. 예. 어? 그게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예, 예. 1985년도에. 예. 플라자 그때는 뭐 지금은 중국 위협론이 유행입니다만 그때는 일본 위협론이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때 그 경향신문 예신부 기자였는데 동경 땅값이 캘리포니아 땅값보다 많고 일본 전체 땅값이 뭐 미국 전체 땅값 뭐 2배라는 둥. 뭐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국이 뭐 일본을 제치고 뭐 그랬을 예. 아주 뭐 요순 뭐 이상한 옛날 일적에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80년도에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되면서 한 번 이제 쫙 이익을 이제 빨아들였고 달러 강세가 돼서 미국 수출 제조업 기업들이 안 되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약세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약세가 이제 또 쭉 그게 한 10년 갔죠. 그게 약세가 되니까 또 돈이 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달러가 막 풀릴 거 아닙니까? 약세가 나는 거 달러가 싸다는 소리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동남아로 온 겁니다. 동남아,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그게 97년대 일본가 외환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른바 이 동아시아에서 네 마리의 용, 그렇죠. 예?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네 마리의 용이 한창 막 그 경제 성장 두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고도 성장하는 이런 와중에 미국 달러가 싼 달러들이 막 들어왔던 거고. 예. 그러니까 70년대는 싼 달러가 남미에 들어갔다가 80년대에 쫙 빠져나면서 남미 경제를 작살을 괜찮습니다. 작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해버렸고 85년도 이후에는 이 달러가 싸진 달러가 동남아, 한국 이쪽으로 쭉 와서 1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97년도에 태국부터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강세가 되면서. 근데 그 글에 보면은 중국은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는 중국이 자본 통제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본 통제란 건 뭐냐면 원래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왜 달러를 아무나 살 수가 없었어요. 꼭 그렇죠. 무역에 필요할 때만. 그게 이제 71년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가상 경제라고 하는. 옛날에는 달러를 아무나 못 썼어요. 자기가 무역에 꼭 필요한 거다. 그때에만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 되시면서 이른바 세계화.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그래가지고 막 환율도 막 낮춰가지고 만 달러 OECD 가입하고 막 일부러 만 달러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환 규제, 뭐 금융 규제 다 풀고. 그래서 외국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런데 중국은 외국 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 났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IMF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미국 외국 금융기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자본 통제를 했습니다. 자본 통제라는 건 뭐냐면 달러를 비롯한 외국 돈이 마음대로 들고 나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환 위기라는 게 뭐냐면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돈 많잖아요. 그냥 뭐 원 달러 되겠는데 달러가 없어, 달러. 달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뭐 은행도 다 팔고 뭐 팔고
구조 조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재벌 통제가 안 됐던 재벌 사업들이 통제가 안 됐던 종금사라고 해서 이제 6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막 들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확 몰린 바람에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그럼 96년부터 2008년까지 따지면 또 한 번의 약세. 그러고 그럼 2012년이 되면 또 한 번 이게 강세로 바뀌면서 또 한 번 할 수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걷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차오량이 보기에는 언젠가 미국이 그 달러 헤게모니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파탄내도 할 것이다. 근데 그 조짐이 예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뭐 생각구열도 그게 이제 천안함이 2010년이고 그렇죠. 생각구열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주변의 도발을 통해서 달러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미국이 막대한 금융위기를 챙기려 한다. 중국군의 임무는 그런 그 이 지역 불안정, 지역 균형, 지역 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막는 거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 그러니까 차오룡이 얘기가 좀 흥미로운 게 보통 그런 어떤 군인이면 미국의 그런 군사 위기를 조장하면 우리도 맞짱 떠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도 근력과시 해가지고 맞짱 떠야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이 군인들의 마인드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차오룡의 이 글을 보면 오히려 지금 중국이 써야 될 암수는 군사력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서 그걸 태극권이라고 표현을 하던 거예요. 뭐 마치 이제 태극권을 하듯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뭐 잘 풀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잘 관리함으로써 미국이 조장하는 위기를 최대한 회피하거나 그걸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의 이 글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차오량이 거기서 이제 그 중국은 태극권을 좋아하고 미국은 제일 좋아하는 게 권투다. 권투라는 건 그냥 가서 한 방 갈기는 거죠. 근데 태극권은 이제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시진핑이 2012년이니까 13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신형 대국 관계를 했죠. 태평양은 두 나라가 뭐 서도 뿜빠이도 뭐 괜찮다. 할 정도로. 그것도 넓다. 그거는 공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은 아직 공존하자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미국은 제가 사실 이제 미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도 이래 세계 질서를 규율해온 이른바 이제 지도국가인데 미국은 항상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왜 세계는 이렇게 엉망일까? 특히 뭐 중동 같은 데는 이미 뭐 40년 가까이 1979년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뭐 남중국해에서 그래서 미국의 그 좀 제가 이제 앤드류 바세비치라는 양반 육군 대령 출신이 쓴 책을 워싱턴 룰 룰을 봤는데 그분이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주 한때는 냉전의 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령으로 예편한 다음에 소련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련을 무서워할 게 아니었다. 무슨 핵무기 만들고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를 그런 그 이제 조셉 나이라는 그 하버드 교수가 이제 소프트 파워를 많이 하는데 매력, 뭐 민주주의 이런 거로 세계를 끌어가야 한다는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은 군사력으로 끌어왔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핵무기고 또 하나가 이제 CIA에 의한 비밀 공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군산복합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미국 최근에 제가 이제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미국의 그 케이블 방송도 봤는데 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슬람 위협에 닥쳐 있다. 라고 막 해서 모든 돈을 지금 돈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처음 국방부에 쓰는 거예요. 미국의 인프라가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뭐 다리도 막. 근데 그런 와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산복합체죠. 방위사 파는 사람들. 근데 특히 뭐 한국이 뭐 미제 무기 수입 작년에 세계 1위를 장년에 차지한 이런 상황.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Foreign Policy and Focus라고 존 페퍼라고 그 한겨레에도 글을 쓰는 양반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거기에 나온 글인데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약간 자유지상주의라고 이제 거긴 대외 개입을 하지 말자는 쪽인데.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거기서 어떤 분이 말하자면 나름 계산을 해봤는데. 미국 사람이 이슬람 테러에 의해서 죽을 확률은 350만 분의 1이다. 그래서 뭐 0.00003%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에 네. 나나 내 가족, 내 친구가 이슬람 테러에 당할 수도 있어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위험보다 그 사람 기다리면 170만 배 더 네, 그런 위협을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 위협감을 네. 느끼고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 끊임없이 정부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렇죠. 계속 계속 그걸 넣으면서 네. 계속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실제 위협에 110만 배 위협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외부의 효과죠. 자꾸만 이 전쟁으로 예, 예.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문제. 예, 예. 끊임없이 그런 어떤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끊임없이 전쟁 공포를 대내적으로 이제 주입시킴으로써 그런 패권을 유지하고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러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금융 패권을 좀 유지 강화하는 이런 그 맥락들이 좀 짚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전 재미났던 부분이 주목했던 부분이 그 이제 차오량 강연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배경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바로 이제 그 아프간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를 잡는데 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이라크 침공의 배경은 뭐 후세인이 뭐 알카에다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도 이건 완전 뻥이라는 것도 이미 침공하기 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뭐 그야말로 귀에 닿도 듣고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석유다. 네. 예, 이런 어떤 이제 뭐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차오량 장군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도 아니다. 아, 그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석유, 달러 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죠. 그러니까 석유 자체를 가져가니까 실제로 보면 별로 안 가져갔답니다. 네. 안 가져갔는데 뭐냐면 석유 거래. 그러니까요.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후세인이 공격당하기 직전에 석유 거래를 유로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국을 건드린 결정적인 이미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네. 유로가 199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세계 무역의 80%를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네. 근데 유로가 나온 다음에 현재까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23%인가를 유로가 네.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통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가 달러를 쓰도록 만들어야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데 석유 거래를 그 당시 후세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네. 뭐 리비아의 카다피,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럼 나도 유로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죠. 그렇죠. 예. 74년부터는 이제 달러의 결제 수단으로서, 아니 그 석유의 결제 수단으로서 달러의 독점 지위를 확보했는데 석유를 살려면 달러 반드시 되니까. 근데 이게 후세인이 여기 한번 이제 한번 이제 도전을 하고 나온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차오량이 주장한 게 근거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느낀 게 9.11 테러가 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미국이 이거에 대한 어떤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때 미국의 그 재무장관, 재무장관이 이라크 침공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던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얘기한 게 후세인 이노마가 이게 겁대가리도 없이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저기 석유 수출 거래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이걸 달러에서 이제 유로로 바꾼다는데 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빨리 후세인에 손봐야 된다. 이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도 나왔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썼는데 요번에 이제 차오량 장군 얘기 중에서 중요한 재밌는 저도 처음 알았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드레 바세비치가 한 얘기인데 미국 그 국방부라고 그러잖아요. 국방부 아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 데면 어떻게 9.11 사태를 당하냐. 국방부가 아니라 외국에 가서 힘쓰기 위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전력 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들을 미국의 의지에 복속시키기 위해 썼지 국방에는 신경 안 썼다. 그러니까 내셔널 디펜스가 아니라 해외 군사작전. 밖에 나가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 우주까지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지켜야 된다니까. 근데 9.11 테러를 당하니까 외국 투자자가 보기에 미국 좀 웃기는 나라네. 자기 나라도 못 지켜. 그래가지고 하루만인가 하여튼 순식간에 3천억 달러가 미국에서 나갔답니다. 9.11 테러 직후에. 직후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급히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차오량 장군의 얘기에 따르면 그 순항 미사일을 한 1,000발 이상을 쐈는데 거기에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었대요. 그렇죠. 상당량은 이제 핵탄두. 근데 핵탄두를 쓰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뭐 진짜 야만인으로 뭐 완전히 뭐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바꾸는 시간 때문에 좀 늦었을 뿐이지 네. 열심히 하든 왜냐하면 네. 미국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누구를 하나 그냥 아프간을 빨리 네. 쳐야 된다. 아, 그래서 아프간을 치고 나니까 4천억 달러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9.11을 당한 다음에 빠져나갔던 3천억 달러를 네. 아프간을 쳐가지고 네. 야, 우리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네, 그렇죠. 이걸 과시하면서 다시 4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예. 들어온 거니까 차후 예. 그냥 모든 얘기의 중심은 미국은 금융 패권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예.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네. 중국은 이제 거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어떤 금융권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일도고 그렇죠.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브릭스 은행 같은 것들이 네. 미국만의 금융 패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패권이라는 게 이제 북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79년도에 개방했잖아요. 네네. 30년도 만에 완전히 그야말로 천지개벽. 제가 91년도에 가보고 2008년도에 가봤는데 네. 1991년도에 베이징 갔을 때는 그 서우두 공항이요. 김포공항보다 작았어요. 네. 완전 시골 공항이었어요. 2008년도에 가봤더니 정말 네. 정말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게 왜 됐냐면 미국이랑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북한은 그게 안 됩니다. 네.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IMF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분이 85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근데 이 거부권을 16점 몇 프로인가 그렇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예.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어느 나라이든 이 돈을 대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는 한 IMF든 아시아 개발은행이든 외국으로부터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거기도 뭐 우수한 노동력과 뭐가 자원이 있으니까 네. 개발할 수 있을 텐데 네. 미국 관계가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차오량 장군의 글을 보면서 이제 또 이 이사장님의 또 해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 금융 패권 또 중동 정세 여기에 또 이제 석유의 결제 수준에서 달러의 위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목받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란. 네. 예.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예, 시진핑이에요. 이것도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이제 그거를 갖다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전략이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진핑이 선두친 게 아니야 이런 좀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뭐 하메네이가 이번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미국을 믿지 않는다. 네.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상대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영국, 미국, 일본이 이제 해양 세력인데. 네. 영국과 미국의 세계 전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강국이 출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맥킨더라는 사람이 이제 전략인데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왜 유라시아를 그러니까 그 이제 명제가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하트랜드를 지배하고 하트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뭐 월드 아일랜드를 세계섬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항상 유라시아를 통일하는 어떤 국가라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일어난 것이고 원래 미국이 이라크를 2003년도에 침략할 때는 그때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바그다드는 아무나 가지. 진짜 깡다고 좋은 놈은 테헤란에 가지. 뭐냐면 이란까지도 치려고 그랬어요 원래. 원래 계획은 이란까지 쳐가지고 완전히 그레이터 미들리스트 대중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분은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싹 트는 아주 아름다운 모범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네오콘들이 이라크에 들어가면 이라크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미국을 환영할 것이다. 성적을 들고 환영. 꽃을 깔아줄 것이다.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 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시 행정부가 2002년 1월달에 그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세 나라를 악연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초안에는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만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누가 봐도 우리의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어디 딴 동네 하나 없어? 뭐 이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북한이 들어갔죠. 뭐 이런 어떤 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그 부시 행정부 9.11 테러를 거치면서 그 전부터 좀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중동 전략 또 중동을 통한 말씀하셨던 그레이트 게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이란, 이라크 침공계 뭐 이런 어떤 전쟁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이 제국의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던 이라크 침공이 제국의 무덤이 되면서 한번 크게 그렇죠.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나라는 사실은 뭐 첫째 미국과 정말 그 이 뭐랄까 이 사연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 CIA가 최초의 그 외국 정부 공작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이란입니다. 1953년도에 모사데크 총리라는 사람이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영국 거예요. 영국 거를 국유한 건데 CIA가 나서서 해줘요. 영국이랑 미국이 참 사이가 좋죠. 특수관계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최초의 민족주의적이고 온건한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을 내팽개치고 그 팔레비라는 사람을 이제 국왕으로 앉혀가지고 79년까지 이란이 사실은 미국을 대리한 중동의 군사 맹주였습니다. 이게 79년도에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호메인이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고 완전히 양수기 됐죠. 그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계속된 건데 이번에 이라크를 칠 때는 이라크도 치고 이란도 치고 그래서 중동 전체를 미국의 어떤 지배를 받는 지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라크를 치고 났더니 이라크의 다수 인종이 시아파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수니파, 시아파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수니파가 많아요. 근데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인데 수니파가 지배계층이었어요. 후세인. 그렇죠. 후세인 정권이 이제 수니파였으니까. 갑자기 시아파가 세진 거예요. 이란이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라크를 침으로써 이란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무슨 IS가 나타나고 뭐 온갖 중병이 쑥대밭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란을 치기는커녕 이란이랑 어떻게 해서 좀 중동을 좀 안정시켜야겠다. 오바마는 전쟁까지는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하고 관계정상을 한 건데 중국이 지금 딱 먼저 딱 가서 숟가락을 얹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란은 이게 그러니까 문화나 역사라는 게 간단치 않은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이전에 그 어떤 그쪽을 호령했던 엄청난 제국의 어떤 그 이 힘이 있습니다. 중국도 뭐 엄청난 그 제국으로서 역사하죠. 그런 자부심과 그래서 그 나름 어떤 유대관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요번에 그 시진핑 갔을 때도 화면에 그 최고 정교 지도자가 우리는 서방을 믿지 않는다. 우리 서로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10년간 뭐 6천억 달러의 교역을 하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미국을 적대시, 중국의 태도는 공존 공용하자입니다. 같이 잘 살자. 근데 미국의 태도는 우리만 잘 살래.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일 큰 게 제가 뭐 쓰기로 했습니다만 이제 핵무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 무서운 줄만 알고 우리는 이제 무섭죠. 물론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45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한 이래 그거를 뭐 정욱식 그 앵커께서도 이제 핵의 세계사라는 책 썼지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했거든요. 핵은 써서 이걸 막 터뜨려서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협박용으로, 공갈용으로. 근데 그걸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폭 투어가 불가피했던 거냐. 뭐 미국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은 이게 뭐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 이제 양측에서 수십만 명의 인명살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대량살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다 구라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트루만의 일기장을 보더라도 소련이 참전 선언하면 일본은 끝장난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엄청난 신무기를 이제 한번 그 전 세계에 한번 과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명분이 이제 그 일본이 그 무조건 항복을 거부하니까 그걸 구실로 삼아서 이제 때려버린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외교가 굉장히 혁명화됩니다. 그 이전에만 상상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뭐 그 독일의 재무장, 뭐 이런 어떤 또 일본의 재무장 문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까지 굉장히 막 그 미국 외교가 혁명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이 마스터 카드처럼 활용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정욱식 씨가 그럴 때 만능의 보검. 박보검이라고 했었죠.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외교는 그냥 사실은 핵 외교입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 핵입니다. 핵. 또 다른 축이 CIA를 통한 비밀공작이고 네. 제가 1995년도에 워싱턴 특파원이었어요. 네. 그때 갔는데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종전, 그러니까 승전이죠 그 사람들은. 네네. 승전 5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다가 네. 에놀라 게이 그 히로시마에 네. 핵폭탄을 네. 터뜨린 그 폭격기 네네. 그거를 전시하고 그걸 기념하는 그 네. 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어? 한꺼번에 13만 명을 죽였는데 그걸 왜 해? 결국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을 던전 이 핵폭탄을 투하했는데 히로시마에 투하한 거는 그게 아마 리터보인가요? 네네. 그게 플루토늄형인가 그렇고 나가사키에 투하한 거는 뭐 패트맨 그래가지고 우라늄형인데 네. 아, 예,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하여튼 뭐 제가 괜찮습니다. 그거 다 그냥 실험해보게 한 거예요. 이게 맞나? 네. 그래서 그 나치 전범 재판을 한 텔포드 테일러라는 미국인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한 얘기가 히로시마까지는 그래도 봐주겠다. 네. 근데 나가사키는 이건 전쟁 범죄다. 전쟁 범죄다. 이건 재판 받으면 나 교수형 받을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로시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윌프레드 버쳇라고 호주 기자인데 네. 원폭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에 들어간 유일한 서방 기자입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히로시마라는 책인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메가더 사령부가 다 정부 통제를 해가지고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제가 뭐 그 세계 미국의 핵이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핵이 해본 미국이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핵폭탄은 독일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런다.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그래서 나치 독일이 만약에 핵폭탄을 만들면 큰일 난다. 전 세계가 진짜 이 히틀러의 노예가 된다. 해가지고 몇몇 과학자들이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청원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히틀러가 가기 전에 먼저 미국이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맨하탄 프로젝트였던 거죠. 사실상도 말에 독일이 포기했다는 거 알았는데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총지휘한 사람이 레슬리 그로브스라는 장군인데 맨하탄 프로젝트 소장이었죠. 맨하탄 프로젝트 소장이기도 하고 펜타곤도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원폭 개발하는 과학자한테 말하기를 이미 그 당시에 개발 당시에 이게 러시아를 연맥이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는 당신도 알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의 기본은 무력입니다. 군사력이고 가장 큰 게 이제 핵무기고 핵무기는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말하자면 미국한테 옮기는 덤비되어 가는 놈들을 찍어 누리기 위한 거고 실제 목표는 이 CIA 등을 이용해서 비밀공작하든가 최근에는 8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거를 앞세워서 그 이른바 색깔혁명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뭐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옛날 우크라이나에 예전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80년도 이후의 전략. 그래서 86년도에 필리핀 민주화.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 된 거 아닙니까? 87년도에 6월 항쟁.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필리핀 국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싸운 결과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민주주의를 허용을 해주자. 그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배후에 있는 게 NED라고 있습니다. 내셔널 미국 민주주의 인더먼트 오브 데모크라시,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라는 건데 그게 1983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뭐 옛날 이 코카사스의 옛날 그 소련 공화국들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이 반정부 세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 이익을 해서 이제 이용하고 많이 하고.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사실 뭐 쉽게 판단하기 힘든 문제고 말씀하셨던 그런 애니지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미국의 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인권재단 이런 데서 프리덤 하우스,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이 삐라 살포하는 이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 많이 또 이제 후원하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뭐 날리기도 하고 막 뭐 앞으로는 무인기에다가 삐라를 씌워서 평양에 뿌리겠다 이런 또 후원 영역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서서히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오량이 그 강연문과 이제 이사장님께서 분석하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4개의 핵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맞서 있는 남중국해. 이 갈등 구조는 거의 상수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대만 해협이 그나마 지난 8년 동안은 좀 잠잠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대만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만 갔다 왔습니다만 대만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이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본토인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또 이 긴장의 파가 이 대만의 협의 긴장의 파고가 또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그나마 이 동중국해가 이제 이 센카쿠 다오였다가 있었던 지역이 2012년 말부터는 좀 잠잠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일본 정부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 센카쿠 지역에 일본의 그 해상자위들을 보내겠다. 그전에는 이제 해경, 이 관공선 이런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제 해상자위들을 보내겠다라는 이런 어떤 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붙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자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막 나오고 있고 또 올해 들어서자마자 또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또 이제 한반도 이쪽에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4개의 지역 모두 다 올해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의 신뢰입니다. 투자자의 신뢰. 그래서 그 4개를 중국은 어느 것이든 무력 군사 충돌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 전쟁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잘못된 우리 한국군의 참전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회학자가 베트남 참전하신 병사, 기술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을 인터뷰한 이제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베트남 전쟁이 좋은 전쟁이에요. 왜 좋은 전쟁이냐면 80년대, 70년대 중동 건설 있잖아요. 그때 가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갔다 오면 집을 샀다는 거야. 싸워. 그래서 뭐 베트남이 훨씬 더 컸지. 중동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전하면서 한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의 눈으로 봤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지킨다고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베트콩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들 전략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포로스윙처럼 모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준 위화를 벌어다 준 계기라고 생각할 뿐이지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도 베트남 뭐 월남 패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외교적으로 상당히 그 큰 결례를 엄청난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태도 유럽은 지금 아주 몸이 달았어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은 저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북한이 핵 가져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비확산해서 그냥 핵 가져라. 우리만 단대면 안 나가면 돼. 그럼 우리는 계속 머리에 이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바마가 그 국정 연설에서 북한 얘기 하나도 안 했죠. 한국 사람들 지금 언론에서는 뭐 위기다 그러는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우 씨도 많이 썼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도 북핵이 동결됐어요. 협상이 안 되는 동안에 계속 커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기라는 인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정한 위기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눈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편협한 이해관계 속에서 위기의 본질을 갈수록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이런 측면들인 것 같은데요.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요. 한 시간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나누다 보면 금방 갈 거라고.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과 또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아주 귀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부족하셨죠? 예.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한번 귀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